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41번째 올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결국 시작된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와 18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 파업,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였죠.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5월경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신호를 보낸 후 언제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를 다루면서 올해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백남주 연구원, 먼저 어떤 식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하기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12월 18일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요. 현재 이제 매달 850억 달러씩 이제 투입해서 자산을 매입해 왔었는데 이걸 100억 달러 줄여서 750억 달러로 이제 매달 자산을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이제 50억 달러 줄여서 400억 달러씩 이제 매입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모기지 담보증권을 이제 매입하는 부분도 50억 달러 줄여서 이제 350억 달러 매달 이제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 직전인 이제 2012년 8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한 8.1% 정도였는데요.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7%까지 일단 실업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예산안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든 것이 양적 완화 축소 결정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봐집니다. 네, 일단 매달 푸는 돈 100억 불을 이제 줄이기로 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많이 줄이기로 한 건가요? 일단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한 달에 이제 750억 달러씩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많은 돈을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 전망과 관련된 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맞지만 이제 지속적인 양적 완화 축소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추가 축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양적 완화 축소 과정을 이제 중단을 하거나 규모를 다시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런 지점들이 이제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월 100억 불씩 이렇게 이제 쭉쭉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줄이다 말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속도로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될지 이거는 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이제 출구 전략과는 무관하고 향후에도 이제 통화 부양 기조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갈 거다 이런 식의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까지는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 본격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요.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업률이 6.5% 지점을 훨씬 지나서까지 이제 통화 부양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 부양을 더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기도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통화 부양 기조는 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실업률 6.5% 지점을 훨씬 지나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연준에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FOMC 정책위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각각마다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 이제 10월 같은 경우가 이제 12명의 위원들이 2015년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이제 10월에 열렸던 회의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12월에 열렸던 회의도 12명의 위원들이
2015년에 금리가 인상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대부분은 2015년에 금리가 인상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3명이 2016년에 인상을 예상했었는데 종전회의 때는 이게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늘어난 거죠. 2016년에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반면에 내년 이제 2014년에 인상을 점친 위원은 종전에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일단 줄었습니다. 또 이제 위원들이 제시한 2016년 말에 가서 적정 기준금리가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평균이 1.75%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게 2%였습니다. 그래서 0.2%포인트 전망이 낮춰진 거죠. 이 말은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전의 예측보다는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축소 규모에 대해서 애매하게 언급을 하고 출구 전략은 더 늦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라면 이번 양적 완화 축소 조치를 이 본격적인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중순경이었는데요.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9월경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었던 거고 예산안 문제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등의 이런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었던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만큼 사람들은 도대체 이 언제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느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존의 예측들이 계속 빗나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 영역에서는 불확실성, 이제 불안감들이 커져가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결정하지 않고 이제 그냥 넘어갔더라면 시중에 이제 불안 심리는 더 높아졌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도 신뢰를 더 상실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버냉키 의장 임기 내에 한 번 정도 한번 좀 정리하고 가자 뭐 이런 식의 의도가 있었던 걸로 봐지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한번 약간 줄여보고 이제 어떻게 경제가 반응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요런 이제 의도도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한 만큼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네, 이날 이제 연준이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결정을 하면서 올해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 전망치도 이제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종전 9월의 경우에는 2.2%에서 2.3%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2에서 2.3%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9에서 3.1% 정도 될 거다 성장률이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2.8에서 3.2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에서 7.3%를 종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7%나 7.1%로 이렇게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 전망치도 기존의 6.4에서 6.8% 정도 실업률에서 6.3에서 6.6%로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크게 높아진 걸로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올해 미국의 3분기 이제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분기 대비로 연율로 환산을 하면 이제 4.1%.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속도로 1년간 성장을 하면 이제 4.1%를 성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정치가 이제 3.6%였는데요. 0.5%포인트나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거고요.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재고 투자가 수정치보다 이제 좀 하향 조정된 반면에 민간 소비 지출이나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성장률이 오르는데 이렇게 기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성장률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 시행됐을 때 이런 이제 호전된 경기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네, 이제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경기 회복세는 이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어서 푼 것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한정 이제 돈을 찍어서 풀 수는 없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돈을 찍어내면 이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그 저변에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채권들을 미 중앙은행이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푸는 채권은 사주고 현금을 푸는 이런 방식인데 시중에 이제 부실 채권들이 연준으로 들어가는 결과들이 나타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제 연준이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다는 건데 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먼저 이제 그러면 예, 일단 출구 전략이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히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일단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는 좀 양적 완화 축소부터 시작해서 출구 전략까지 이어지는 단계들이 이제 세 단계 정도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풀고 있는 돈의 규모를 줄여 나가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하는 이제 조치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일정 정도 이제 걷어들여야 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현재 이제 제로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던 돈들을 걷어들이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이 떠안고 있는 부실 자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시중에 다시 이제 내다 팔아서 정리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본격적인 출구 전략으로 진입됐다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초기 단계에 있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 가는데 이제 약간의 첫발을 디딘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당히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제가 충격 없이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러한 이제 중앙은행들의 조치들을 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지금 뭐 미 연준이나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제 과거에 있어 보지 못한 소위 이제 뭐 경제학 교과서 같은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향후에 이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이제 제대로 예측할 수가 상당히 없다는 점에서 이제 또한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좀 전망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편에서는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이제 시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에 이 버냉키 의장의 이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있은 후에 이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좀 신흥국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물론 뭐 이번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작고 버냉키 의장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충격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존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미 증시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이제 신흥국의 경우에는 자본이 유출되고 통화 가치들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제 큰 폭으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5월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에 한 차례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은 상황이라서 이미 이제 외국 자본들이 한 차례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큰 조정이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던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타이 바트와나 뭐 필리핀 페소와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긴 한데 하락폭이 작은 편이었고, 가장 이제 이 미국의 출구 전략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불거지면서 위기 의식이 높았던 나라가 인도였는데요. 인도 루피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크지 않고 경기 부양에 대해 강조를 강하게 하면서 이번 조치로 뭐 큰 충격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후에도 이제 이 신흥국에서 이제 안정적인 이 통화 관리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이루어지고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충격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의 역량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인데요. 양적 완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중에 있는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면서 현금을 푸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좀 더 이제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니까 이전보다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거고 돈을 빌릴 때 이제 이자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한다는 건 방금 이야기 드린 것과의 이제 반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시중에 풀어왔던 돈을 이제 줄이거나 종국에는 시중의 돈을 거둬들인다는 거니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네. 금리가 오르면 이 시중 자금들이 이제 은행 금고로 이동하게 대한 요인이 커지는 거고, 시중에는 자금이 이전처럼 활발히 돌기 어려운 거고요. 경기는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겠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고 본격적으로 이 출구 전략에 들어가게 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충격이 얼마만큼 나타날 건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건지 이런 게 이제 향후에 출구 전략 충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된다라고 봐지고요.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금을 걷어들여서 보통 이제 경기 과열을 막거나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수단인데 이제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경제 회복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테고 이전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겠죠. 따라서 관건은 금리가 오를 경우에 얼마나 이 침체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신흥국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신흥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은 신흥국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도 저축을 할 때 보통 이제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신흥국보다 금융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경제 규모도 크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아니면 미국이 조금 금리가 낮더라도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서 충격이 오는 것이고 이에 대응을 하려면 미국보다 더 금리를 올려야겠죠.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의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월가의 이제 대표적인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에 주식과 채권이 향후에 한 5에서 10년간 부진할 것이고 신흥 국가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라는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이제 금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정부의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게 특정 대상이나 특정 경제 주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쓴다. 이런 식의 정책들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효과들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주체에 상관없이 전 경제 영역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가진 건 없는 서민들이야 0.1% 금리 차이가 별반 크게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몇십억씩 몇 쪽씩 이게 오고 가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강력한 정책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경제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금리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에서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는 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발표 이후에 1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는 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 발표 이전에는 이제 2.8%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버냉키 의장의 5월에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전에는 1.6%까지 하락해 있었던 상황인데요. 최근까지 보면 이제 2배 가까운 3%까지 상승을 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확대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지 이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부채가 불어나 있고 경기 부양책과 초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거품까지 우려되는 이제 자산 시장과 넘쳐나는 유동성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얼마나 순조롭게 될지는 여전히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금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점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도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탁 터졌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시에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섰던 거죠. 동시에 정책 공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각국의 경기 회복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저마다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방향의 정책들을 이제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혼란이 조성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이 제각각의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이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율 전쟁과 한율 갈등들이 촉발될 우려도 커질 것으로 봐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 나감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 달러 가치 상승은 미국의 수출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좋지 않은 요소인 거죠. 그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 움직임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요인도 이제 상당히 커져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이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점이 주목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외국 자본 유출이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또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이제 주목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이제 우리나라와 수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돈 풀기에 나서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봐지고요. 또한 이제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최근에 뭐 한국 정부의 환율 개입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의를 좀 돌려야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네. 미국이 이번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양적 완화를 결정을 했는데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됐을 때 충격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일이었죠. 9일부터 시작된 이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보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알짜 노선인 수서발 KTX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을 하면서 이것이 민영화의 수순이고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이라고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노동계 대표단체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병력을 진입시키고 기간제 기관사와 승무원 66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 파업을 진압한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무리수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문제 이제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서발 KTX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수서발 KTX는 뭐 말 그대로 이 강남에 있는 수서에서 출발해서 경부선 호남선으로 가는 고속철도죠. 그동안 서울에서 KTX를 타려면 이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타고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타야 됐죠.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 남쪽 분들은 이제 광명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수서발 KTX가 생기면 이 서울과 경기도 동남쪽에 계신 분들이 더 편리하게 뭐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겠죠. 승객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물론 이제 분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뭐 다소 감소하게 될 거고요. 네, 이 한마디로 이제 신설되는 알짜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걸 그냥 이제 코레일 이제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이제 철도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 당연히 별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럼 이사회도 구성해야 되고 임원들도 늘어나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코레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옥상옥 구조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 민영화를 할 의도가 없다면 뭐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별도의 자회사의 경우가 이제 코레일이 49%, 국민연금 등 이제 공적 연금 기관이 51%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라서 뭐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예, 뭐 사진을 찍듯이 뭐 지금 상태만 찍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자면 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번 자회사 설립 역시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공공부문을 민영화를 하려면 우선 국영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고 이 공기업을 쪼개서 이 팔기 좋은 부분을 별도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이제 사기업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이제 국민들의 저항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KT가 뭐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원래 KT는 1981년에 이 최신부에서 분리가 돼서 한국전기통신공사, 그래서 뭐 한국통신으로 공기업화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국민주방식 민영화가 발표가 됐고 90년대 초에 이제 통신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면서 93년부터 주식 매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 5월에 정부 지분이 모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21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KT는 이제 통신, IT 서비스, 뭐 미디어 컨텐츠, 컨버전스 이렇게 4개 분야로 분리된 후에 나중에 53개의 자회사로 쪼개졌었고요. 이 중에 9개 회사가 이제 증시에 상장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철도라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4년에 이제 철도청이 이제 코레일로 이렇게 바뀐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뭐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있었고, 뭐 김대중 정권도 아마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영기업이던 이 철도청이 공기업이 된 게 2004년 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예, 당시에 이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이름 아래 열차 운영은 코레일,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가 하고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가 됐었죠. 이후에 이제 코레일은 다시 5개의 자회사로 쪼개졌습니다. 예, 코레일 관광, 코레일 네트워크스, 코레일 테크, 코레일 유통, 코레일 로직스, 이렇게 이제 5개로 쪼개졌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대규모 적자를 보였던 이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였던 이 인천공항 철도가 코레일로 인수가 됐죠. 그래서 코레일 공항철도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의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거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또 이제 정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여러 장치들을 두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고 특히나 이제 민간 자본을 특정해가지고 양도를 금지하는 거는 이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를 무시하는 거고 이 상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법에는 이 법에 정해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를 금지할 수 없게 돼 있고 주식 양도의 대상에서 민간 자본 같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의 민간 매각을 못하도록 정해놓더라도 이게 상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 쪽에서 소송을 걸면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오면 정관이 무효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국민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걸 틈타가지고 뭐
정관을 개정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코레일이 49% 지분 갖고 있고 이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51%를 가지게 되면 뭐 이건 뭐 정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주장은 뭐 그래서 노조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뭐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결국 이제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정부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민영화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전에 민영화 문제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일주일을 못 갔습니다. 예, 보통 이제 파업으로 인한 이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면서 이거를 이제 철도 노조가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파업은 지금까지 이제 9일날 시작을 했으니까 무려 18일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국민들이 그 불편을 참으면서 철도 파업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민영화의 폐해, 그러니까 즉 민영화가 되면 돈이 안 되는 적자 노선은 폐기되고 요금이 상승하게 된다, 뭐 이런 거를 뭐 다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정부가 재벌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해왔던 이 각종 꼼수들도 이 속속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계속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경험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지난 이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문제,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던 이 사모펀드 맥쿼리의 이 먹튀 문제 이런 걸 접했고, 그 다음에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고장이 잦아지고 사고도 늘어나는 뭐 여러 폐해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언론들이 공공부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효율과 적자를 얘기하면서 민영화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상투적인 이 민영화 찬성 논리들이 그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 거부되고 배척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디에나 뭐 비효율이 없겠습니까? 공공부문에도 비효율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공부문에서 적자가 나는 문제와 이 민간 자본이 적자를 내는 거는 뭐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점점 공감을 얻고 있는 거죠. 뭐 방만한 경영이나 뭐 고임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뭐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보통 공기업은 이제 원가에 가깝거나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 공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적자를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을 하는 거고요. 철도도 이제 흑자 부문인 KTX가 다른 노선의 적자를 벌충해 가면서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서발 KTX가 분리가 되고 민영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알짜 노선이 빠지는 거니까 코레일 적자는 더 커지게 될 거고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잘 배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어떤 민영화의 논리 이런 것들은 뭐 끝났구나 이렇게 그런 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결국 이번 철도 파업이 결국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좀 확인시켜준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뭐 재벌들이나 투기자본들이 계속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공공부문은 사실상 독점 상태고 뭐 싫다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짜 부문을 민영화해서 차지를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세계적으로 부정이 되고 있지만 뭐 자본의 탐욕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KT의 경우에 민영화된 이후 이제 외국인 보유 비율이 한도인 49%를 항상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예, 배당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가게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 이 핸드폰하고 인터넷 요금 이런 걸로 이제 부담을 계속 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정부가 민영화를 계속 강행을 하니까 철도 노조니 특히 민주당에서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요구를 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막는 건 한미 FTA에 저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미 FTA에는 2005년 6월 30일 이후에 건설된 국내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장을 개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을 하면 당연히 한미 FTA 위반이 되겠죠. 다만 이제 국내 철도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민간 철도 회사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경제적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면허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입법을 하지는 못하고 미국 철도 회사들이 한테 이제 면허를 발급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미국이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따지고 들기 시작을 하면 결국 면허를 발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보면 이제 한미 FTA가 이제 국가 공공정책에 족쇄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모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옛날 이제 자신들이 시작한 철도 민영화나 한미 FTA와 좀 상충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로 저지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입법으로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딱한 주장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쪼개고 철도공사를 다시 5개 자회사로 쪼갠 거는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예, 문 의원 주장대로 철도를 공기효파하고 자회사로 쪼갠 그런 부분들이 이 민영화 흐름을 철도공사로 저지를 한 거라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역시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회사의 일종이니까요. 자신들이 시작한 한미 FTA 때문에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일관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의원이 차라리 철도 민영화나 한미 FTA 같은 이전 정책들이 잘못된 거였다라고 깨끗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철도 민영화나 한미 FTA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이게 부각되고 있는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도 그렇고요. 그분이 최근에 이 철도 노조에 후원금도 내고 각종 방송 인터뷰에서 이 철도 민영화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분이 철도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역시 좀 마찬가지로 당시의 일들에 대한 성찰 이런 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철도 민영화법 제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면 이제 수서발 KTX 자회사의 설립을 철회를 해줘야 됩니다. 자회사가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걸 또 통합하고 이러는 즉 코레일로 통합하고 이러는 건 또 한미 FTA 역진 방지 조항에 걸리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철회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미 FTA나 철도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재협상하거나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철도 파업으로 이제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이 거부감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철도 노조의 투쟁은 유례 없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민영화 반대 싸움이 참 힘들었는데 세상이 변하기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철도 민영화 문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41번째 시간, 아울러 2013년 마지막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내년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쉬고 내년 2월부터 다시 새롭게 찾아뵈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꼴통경제를 들어주신 이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2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